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의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의 두 번째 책이었어요. 첫 번째 책은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라는 책이었고요. 요번에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가 두 번째 글이었습니다. 사실 두 책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의 물리학은 약간 개념서 서머리 같은 느낌이고요.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는 좀 더 심화학습?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같이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의 글을 대중과학서, 굉장히 읽기 쉽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정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야 이거 너무 쉽게 표현해 주셨어요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물론 일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양자역학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수만의 그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도 결국 저자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재료로 사실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기 쉽지 않아요. 특히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넘어갈 때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의 의견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자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키워드 하나를 꼽아보자 라고 하면 저는 입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글부터 이 책이 출발하게 되죠.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뉴턴 시대에 이르러서 사실 입자는 시간과 공간에서 정지해 있거나 이제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간, 공간, 입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18세기 마이클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하나를 거기서 더 발견을 하게 되죠. 그들은 바로 전자기학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하잖아요. 자석 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N극과 S극 근처로 어떤 일정한 형태의 철가루 배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석뿐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어떤 전도체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동안이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 같은 형태의 모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어떤 반증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과 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과학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이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움직일 때, 즉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서로 시간이 달라진다. 조금 개념이 쉽지는 않죠. 근데 일단은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시간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공간으로 좀 옮겨보게 되면은 사실 공간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공간이 일정한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우개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요. 지우개 조각 근처에도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스스로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도 그렇겠고요. 지구도 그렇겠고요. 지구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달이 계속 지구 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밝혀진 공간의 왜곡 현상은 궁극적으로 중력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신 분은 아서 에딩턴이라는 영국 캠브리지의 천문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1900년대 초반에 그의 팀을 꾸려서 대기 일식이 있는 지점으로 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태양 근처에서 수성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성의 그 운동 방향을 관측을 하게 되죠. 근데
아인슈타인 말대로 태양 근처가 바로 공간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면은 빛이 일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타고 올 거잖아요. 그만큼이 계산치로 하면 약 3600분의 1초에서 2초 정도. 그러니까 1도가 이제 그 360분의 1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1도를 360분의 1로 나눈 게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3600분의 1에서 2초 정도 이 왜곡돼서 관측이 될 거다.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아싸 에등틴이 멋지게 이런 부분을 증빙을 하게 됩니다. 즉 세상은 어떤 질량이 있는 곳 주위가 왜곡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꼭지로 상대성 이론을 한번 마무리 져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선을 미시세계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이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닐스 보어는 그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양자화돼서 운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죠. 양자화돼서 운동한다. 이게 뭔 얘기지? 다시 표현드리면은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 불규칙하게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띄엄띄엄 1이라는 지점, 2라는 지점, 3이라는 지점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양자역학적으로 사실 완성한 분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오늘날의 어떤 전자 구름의 초기 모델 이런 부분을 제시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원자의 위치와 운동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불확정적인, 불확실성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닐스 보어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그의 자선에 의하면 닐스 보어가 굉장히 자주 언급이 돼요. 그만큼 영구적으로 끈끈한 맥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닐스 보어가 그런 전체 양자역학적인 부분에 군단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닐스 보어는 멋지게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사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파동정 방정식은 빛이 파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역학적으로 진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처럼 1차 방정식처럼 표현을 하니까 바로 예측 가능한 어떤 산술식이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것을 좋아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는 같은 사실 표현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빛의 운동, 빛을 입자라고 두고 이것을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는 그 누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이제 하이젠베르크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자에 의하면은 양자역학의 특징을 크게 중요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입자성, 두 번째 관계성, 세 번째는 비결정성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양자역학을 결정짓는 주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자, 관계, 비결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시공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시간과 공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시공은 어떻게 구성이 사실 되어 있었을까요? 양자역학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무자비하게 한번 묶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자의 의견에 의하면은 공간을 한번 나눠보면은 이 나누는 것을 무한하게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은 그러니까 무한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크기의 길이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공간도 양자화되어 있고요. 이렇게 결정된 길이를 플랑크 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는 구소련의 과학자 마트베이어 브론스테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었고요. 근데 첨언을 드리면은 당시 공산당이었던 마트베이는 스탈린이 이제 그 집권을 하자 스탈린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이제 바로 사형이 됐다라고 해요. 이제 과학자 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이었죠. 끔찍한 결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자화되어 있다. 어떤 특정 길이에 의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의 양자 중력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킨 분이 바로 존 휠러입니다. 그는 입자 공간 자체가 이제 앞에는 조각조각 끊어져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존 힐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개념을 개발시켰어요. 바로 기하학적 모형인 불규칙적인 기하학적 모형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바닷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부서지게 되잖아요. 파도가 방울방울 부서지게 되는데 바로 공간도 그러한 형태로 비눗방울이 있는 것이든지 혹은 바닷가의 파도가 부서지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 수학적 해이에서 구해질 수 있고요. 결국적으로는 공간이 닫힌 선들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 결국 오늘날 저자가 연구하고 있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루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고리 같은 거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존 힐러는 뭔지 모르겠으나 작은 공간들이 기하학적 모형대로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그러한 개념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러면 이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이제 블랙홀의 열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블랙홀을 발견하고서 온 지구의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었죠. 예측한 대로 블랙홀은 아주 깜깜한 그냥 모든 것들이 없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주위에 이벤트 허라이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어떤 열들이 존재를 해서 그 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르강티아라고도 표현을 하나요? 그 영화 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열은 그러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단위는 무한히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양자화된 공간들의 합이라고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 변형을 했을 때, 즉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이 엉덩이 부분이 따뜻해지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복 변형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진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랙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근처에서 계속 공간 자체가 진동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열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적으로 블랙홀의 열이 이러한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 도입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은 사실 스티븐 호킹이 그의 책 시간의 역사에서 주장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저자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열시간이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을 만들어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흐르게 되는 것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데모크리토스에서 출발한 어떤 저자의 글은 데모크리토스의 인용구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인용구는 입자와 공간을 통일시키는 저자의 양자 중력 이론에 대한 어떤 열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서문에 의하면은 저자는 이 개념을 발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마 경찰한테 잡혔다고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저자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마지막 서문은, 그러니까 마지막 그 문구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데모크리토스가 말했듯이 단지 어떤 원자들이 있는가가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내용 다시 한번 요약드려 보겠습니다. 재밌는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두 번째는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합쳐지는 부분 다소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출판사 강연이나 혹은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의 곳곳에서 저자의 철학적 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도 그의 자서전 부분과 전체에서 동굴의 이데아를 굉장히 자주 설명하시거든요. 즉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닐 걸 수도 있죠. 동굴에 보이는 어떤 그림자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철학적 사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툴, 수학이죠. 이 자연의 언어 수학에 의해서 실제 동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저자의 내용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요약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